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동성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정 교수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것도 8차 사건을 두고 이춘재는 이것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범인이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한 번 더 부를 것인지 부른다면 언제쯤 부를 거고 또 그렇다면 영장은 과연 청구를 하고 청구 시점은 언제가 될지 지금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 사실이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걸로 많지 않습니까? 각 혐의 사실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참고인이라든지 관련 증거에 대한 수집이 모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들을 갖춰놓고 사실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물어볼 텐데 지난번에 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한 번 조사할 때마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 장시간 조사를 좀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정도를 봐야겠지만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로서도 사실은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단은 영장 청구를 하든 아니면 기소를 불구속 기소를 하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소환 이후 5차 소환 한 번 정도는 소환을 더 한 다음에 그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총 지금까지 3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다음번에 하게 되면 4차 소환 조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이제 발부가 될 것인가 이것도 검찰은 고심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네. 나온 사례 중에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한번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검찰의 고려 혹은 법원의 발부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조차도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시죠. 예. 이제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수사들 대부분의 수사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제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불구속 기소 형태로 사건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된 혐의들이 가지수는 굉장히 많고 10가지가 넘지만은 사실 하나하나들만 들여다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정에 굉장히 높은 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됐을 때 기각될 수 있는 부담감 까지 고려를 해서 불구속 기소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됐을 때 기각되면 또 오늘 후폭풍이 있겠지만은 반대로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큰 고심을 하고 마지막 소환 조사 그 경과를 보고 이제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도 검찰에 3번 나가서 조사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같이 네. 변호사가 입회를 했겠죠. 네. 글쎄요, 뭐 시간이 뭐 부족했다, 심야 조사 페이지 그다음에 조서 일람 시간이 길었다. 변호인 측에서도 어떤 전략이 있나요? 이 시점에 3차, 4차 소환을 맡고 있는데 그 소환 때마다 전략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회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이제 과거에는 입회라는 것이 뭐 이번에 화성 사건 관련해서 고문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예. 수사기관에서 그런 강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변호사가 감시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을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변호사들의 입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성 그리고 변론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탐지로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소환까지 이루어졌다면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어떠한 공소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도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노트북 반출과 관련해서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이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경록 씨 이야기 중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건 뭐 유죄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증거인멸죄라는 예. 것은 어떠한 형사사건에 관해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노트북이 있다고 한다면은 노트북을 가져다가 바다에 버렸거나 노트북을 가져다가 중요한 파일들을
자료들을 포렌식 못하도록 삭제를 했거나 이러면 인멸이겠죠. 예. 노트북을 가져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복사를 했다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멸 행위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아직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행방이 확보가 되고 노트북을 제출을 하게 되고 특별한 위작이나 변조의 상황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증거 인멸 죄 자체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거 뭐 은닉에는 해당한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은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놓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검찰이 이미 제출을 하거나 예. 어떤 장소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장소도 숨겨놓은 상태. 예. 이렇다면 은닉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록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술의 신빙성 누가 맞는지 이걸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술이 엇갈릴 때는 두 사람 다 불러서 물어보고요. 또 대질조사도 하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김경록 씨가 이제 노트북을 건네받는 과정이 나타난 CCTV가 찍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 CCTV 영상도 일단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누가 더 타당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증거인멸, 증거은닉이라는 법률적인 효과 있는 죄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각자의 기억만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은 또 검찰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럼 4차 소환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질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 중 하나가 그 채용 비리였는데 네. 이 채용 비리 혐의가 별건 수사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별건 수사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별건 수사라는 것이 사실 법률적으로 딱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사 기법 중에서 원래 수사하려고 하는 목적하는 수사가 있고요. 그 목적하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증거나 내용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훨씬 쉬운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찾아서 그걸로 일단은 구속을 해놓고 예. 본 수사를 이제 수사하는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이 별건 수사, 이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라는 반박도 있지만은 하지만 일단 검찰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된 사건이고 예. 고발된 사건이라면은 고발된 범죄 사실이 4가지라면은 그 4가지가 사실 다 본 수사지 이것을 하면서 이거는 전혀 무관한 것을 찾은 것은 아니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는 말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검찰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된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영장 재청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혐의 내용 가지고는 또 다시 기각되기 때문에 네. 뭔가를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2가지의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 혐의 사실보다 다른 혐의 사실을 더 늘려가지고 확장해가지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기존 혐의 사실 중에서 소명 내용이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면은 그거를 보강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증거 자료가 새롭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 사실을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넣을 것이고요. 검찰로서 또 기대하는 바는 혹시라도 이제 영장 당당 판사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바뀌죠. 변경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다른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재청구조차도 기각이 된다면은 검찰이 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변호사님 상황입니다. 생각 어떠세요? 영장 기각 사유 지난번에 사유를 봤을 때 또 네. 다시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은 그런 전제로 봤을 때는 혐의 사실을 한 2가지 정도 더 넣는다고 해가지고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교사 채용 비리랑 그 다음에 이제 배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이 기각이나 공소장의 내용 저희들 영장 청구서 내용을 못 봤지만은 배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배임의 피해액에 대해서 제대로 아마 검찰에서 특정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공사라고 하는데 공사를 아예 안 한 것인지 부풀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소명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청구 기각 사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채용 비리 부분들을 2건을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2건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가 또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한다면은 같은 재판부를 전제로 했을 때는 재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혐의를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해도 또 그때도 뭐 또 별건 수사다 뭐 이런 기준 또 적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떠한 관행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지 그 자체만으로 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혹은 아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혹은 또 야당에서는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지금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께서?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 예. 청구를 했으나 기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의지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고발이 된 상태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고발된 다음 상황에서 이제 휴대전화까지 바로 압수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 변호사님 나왔는데 네. 뭐 오늘 좀 논란이 됐던 그 부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네.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건설업자 윤준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뭐 일간지, 주간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신문사가 소유한 주간지에서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에서는 정말 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쪽에서도 이럴 만한 근거가 있나 보죠? 네, 일단은 지금 대검 쪽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진상조사단에서 입수한 그리고 그 윤중천 씨 관련된 다이어리나 자료에서 윤석열 씨와 관련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일단 사실과 다르고 관련돼서 이제 윤중천 씨 본인도 윤석열 총장이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예. 동선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상으로도 추가 조사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의혹이라고는 의혹일 수도 있지만은요, 엄정하게 밝혀야 하지만은 어떠한 정치적인 진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 팩트 자체로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네.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죠. 지금 가령 이제 몇 가지는 객관적인 팩트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윤준천 씨의 다이어리, 메모 이런 내용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다이어리 다 확보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사실을 규명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 논란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윤모 총경이 어제 결국 이제 구속됐습니다. 받은 혐의는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주식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결국에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경찰이 당시에 좀 부실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에 영장 청구와 그리고 발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걸 예. 것입니다. 버닝썬 사태가 사실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이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중요한 범죄 사실을 어떻게 경찰이 못 밝혀냈을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당시 윤총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골프를 몇 번 치고 뭐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정도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것이 경찰 수사가 수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못 밝혀낸 이유가 무엇일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총경이 조국 장관 민정수석 시절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모펀드 의혹과 그러니까 윤총경이 돈을 준 사람 전 큐브스 전 대표죠. 사모펀드 의혹과도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승리 씨 측과 그리고 윤총경을 연결해 준 사람이 정전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정전 대표라는 사람이 큐브스라는 회사의 전 대표이고 이 큐브스라는 업체가 WFM이라는 회사부터 투자를 받았고 WFM은 사모펀드로부터 코링크가 운영사인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와 주식 거래 자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은 면밀하게 볼 것이고요. 검찰로서는 사실은 이 조국 장관 일과에 관한 모든 수사의 화력을 집중을 바로 이 부분에 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의 범행이다라고 자백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진범으로 지목이 돼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제 나왔던 그 네. 범인 또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춘재가 또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뭔가
당시 범인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네. 내용들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정확한 이제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 공개를 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범행 현장에 대한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그 현장에 직접 접근했을 가능성이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범인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8차 사건의 범인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범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후에 재심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 아. 다른 사건 지난번에 자기가 자백할 때 어떤 뭐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8차 사건도 그러니까 이춘재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그 당시 범행 장소랄지 어떤 네. 피해자의 어떤 그런 피해 상황이랄지 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경찰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은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실내에서 피해를 당한 그렇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거를 침입한 것이죠. 예. 그 주거를 침입했다면은 그 주거지의 모양, 구조 그리고 그 주거지에 어떻게 침입했는지에 대한 동선에 대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범인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의 자백과 진술이 의미가 가질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로 교차 검증이 되어야겠지만은 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범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진범을 찾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모 씨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재심까지 청구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흐른 사건이잖아요. 네. 증거 같은 경우도 많이 사라졌을 것 같고요.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420조에서는 이제 재심의 청구 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부분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나왔을 경우. 그 중에 하나가 거기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수사와 과정에서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른 확정 판결로 증명된 경우 뭐 이런 것들인데 수사 과정의 과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확정 판결 받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춘재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재심 청구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고 당시에 지금 이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춘재의 진술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면은 재심 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재심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요.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재심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춘재가 진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의 증언, 당시 국가에서 감정의 어떤 정확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문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했던 담당 형사들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가혹행위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들을 진행할 것이고요. 예. 지금 경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90년대, 80년대 많은 수사에서 가혹적인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8차까지 이제 범행이 진행된 상황에서 결국 범인의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럴 수 있는 어떤 우려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찰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 확정 판결이 이미 난 사안인데 예전에 보면 어떤 시국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 한참 전에 있었던 네. 일이 다시 뭐 과거사 어떤 진상 조사를 맞습니다. 통해서 이게 다시 바뀌는 또 네. 이제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만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재심 청구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은 어떻습니까? 재심 청구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은 일반적으로 한 1%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좀 무익한 재심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1% 이하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살인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관한 재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범이라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진범이 연쇄적으로 이뤄낸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도 또한 자백하고 상당한 증거가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비롯해 봤을 때는 예. 재심 청구를 통해 가지고 화성 사건의 이 8차 사건의 범인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 사법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을 떠나 가지고 재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높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